자,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거에서 이제 일본의 무역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무역이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일본 무역 수지의 추이인데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죠. 이게 결국은 이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의 엔저로 인해서 또 아니면 해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그게 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 그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팬데믹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수급이 이제 불균형해지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같은 게 많이 높아졌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일본의 무역 적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경영 수지의 실정,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잘 보게 되면은, 요 하늘색이요. 제1차 소득 수지. 제1차 소득 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외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제1차 소득 수지라고 합니다. 해외,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해외에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해외로부터 이자를 받는, 뭐,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1차 소득 수준인데 이거 보면은 이때부터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무역 서비스 수지는 이제 이렇게 무역 이때까지만 해도 무역이 일본은 항상 흑자였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2010년 이때를 기해서 쭉 무역 흑자가 이제 적자로 많이 이제 바뀌는 편이죠. 무역 적자가 많아집니다. 이때가 이제 2016, 7 이때가 늘어난 게 아마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저로 가니까 잠시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요게 이 점선이 뭘 말하냐면은 통계상의 경상수지라는 거예요. 통계상의 경상수지. 그러니까 이거 전부 이 전체 이 위에 그래프하고 밑에 그래프를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경상수지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해외에 나왔던 1차 소득 수지는 대부분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그 지역에서 다시 재투자돼서 웬간하면 일본으로 달러가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벌어들인 달러보다도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현금 흐름으로 보면 이때 잠깐 엎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달러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즈로 가게 되는 요인이 이때는 흑자가 이때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엔즈로 가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요게 N의 환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엔즈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엔저가 이때가 100엔 1달러당 105엔 정도였죠. 105엔 정도에서 160엔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엔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엔저가 진행되면 보통 일본에서 무역량이 늘어날 거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때부터 계속 조금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아요. 환율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하니까 환율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날 만한 그런 어떤 수출품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엔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크게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계약 통화 베이스로는 거의 일정하다는 게 계약 통화는 뭡니까? 환율이 변하기 전에 달러로 책정했던 수출 품목, 수출 뭐 단가, 품목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건 이게 다 환율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 한번 보시면요.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요게 이제 10달러, 10달러, 20달러부터 120달러까지니까 이제 내려올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격이 높아져서 100달러 정도 되니까 무역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내려오니까 쭉 내려오죠. 이게 이제 무역 서비스 수지가 원유 가격하고 거의 평행선을 그리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은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유 가격이 민감하게 변한다. 그런데 일본의 경상 수지는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1차 소득 수지가 원래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해외 투자가 더 많아서 해외에서 벌어드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무역 서비스 수지도 2023년보다는 2024년 좀 개선됐죠. 요게
조금 전에 봤듯이 이게 원유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무역 서비스 수지가 조금 개선됐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한국과 일본의 실질 환율을 한번 보게 되면요,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돈의 가치가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게 가치가 더 높은 거죠. 떨어지는 게 가치가 낮으니까. 자, 엔화는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 딱 보면은 2010, 그건 왜 그렇겠어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엔저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그래서 이제 엔화의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소비재 수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품의 수출액 그걸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겨우 이제 여기 이때는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일본이 멈칫하는 사이에 한국은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근접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이제 재무역 수지가 일본은 수지가 마이너스가 많이 났죠. 근데 한국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니까 일본은 엔저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지 달러로 치면은 크게 늘어난 게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 기술 개발도 해서 꾸준히 이렇게 무역 수지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확히 이제 알 수 있는데 한일 수출액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야, 이때가 48년도는 7.4%, 그러다가 68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3.5%. 일본 수출액의 3.5%만 수출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1.5%, 20.4%, 31.6%, 차츰차츰 늘어나서 78, 86, 91.5%까지 2022년도.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일본을 능가하는 수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수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사실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많은데, 근데 수출액은 한국이 이제 일본 총액을 능가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수출액을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1인당 한 2.2배에서 이제 곧 2.5배가 된다 이 얘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고 일본은 내수 시장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본의 노동 환경을 한번 볼까요? 보셨을 수도 있는 그래프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의 상승률이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야, 일본이 3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다가 급격한 엔저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엔 국내에 들어와서 제품으로 가격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 게 이 소비자 물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4%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이 돼서 지금은 2% 안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임금이 물가 올라간 만큼 이제 떨어진 거죠. 이만큼 이렇게 이게 0%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다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이게 4%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4% 거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증감률이 이렇게 이제 명목 임금은 그래도 이렇게 2.1% 평균 내면은 임금이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은 실질 임금은 쭉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올라서 0.7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용자 보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 임금이고 이게 명목 임금이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명목 임금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내려갔다고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왜 그러면은 임금을 안 올려주느냐? 기업들이 계속 경단련,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제 단체와 같은 경단련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업들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임금을 올려줄 텐데 일본 기업들의 생산력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치를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게요. 생산성이 이렇게 98년 100으로 나왔을 때 조금씩 생산했어요. 생산력이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얼마 130 한 5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임금은 그대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 35% 정도를 임금을 올려줘도 되는데 안 올려줬다는 거죠. 결국 이걸 이제 수탈령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학자들이 한 얘기가 포괄형, 그러니까 포괄형이라는 것은 생산력이 높아진 만큼 그 기업들이 혼자 이익을 독차지 않고 같이 관계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여기에 이익을 공유하는 이걸 이제 포스형 경제라고 하는데, 포스형 경제일 경우에는 국가가 GDP가 생산 늘어나는데 수탈력일 경우에 GDP가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일본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시간당 생산성과 실질 임금 차이에 이만큼의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수탈한다는 거죠.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안 한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OECD 가맹국 중에 노동 생산성이 일본이 제일 낮습니다. 한국보다 낮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생산성이 조금씩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이고요. 이 녹색이 일본입니다. 주황색이 독일이고 파란색이 프랑스인데 저 이렇게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생산성은 거의 비슷하죠.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인 전혀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마이너스.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실질 임금이 상승을 했는데 일본만 안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일본은 수탈형에 가깝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의 얘기는 수탈형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로 보면은 왜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이게 임금을 안 올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95년 버블 경기가 꺼지고 나서부터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임금이 정규직의 반 내지 뭐 3분의 2, 이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사실은 비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정규직들 하는 일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그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이렇게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거의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일본 기업의 이익 잉여금과 인건비 이게 이익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뭐 거의 평선을 그린다는 거죠. 95년 버블 경기가 꺼진 이후에는 임금이 거의 안 오른다. 그런데 이익 잉여금은 이렇게 늘어나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중소기업의 내부 유보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90년 아닙니까? 90년에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하나, 둘, 셋, 거의 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4배 올랐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기업 내에 쌓아놓기만 하고 임금을 안 올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수탈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경제 성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일본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기업 해외 내부 유보,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한 대기업들, 해외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돈을 번 기업들이 한번 보세요. 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과거에 2003년도만 해도 7조 엔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지금 얼마예요? 50조 엔. 77이 49, 7배 정도의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수탈령이에요, 수탈령. 임금을 안 올려주고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만 쌓아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임금 상승률, 노동통계의 임금 상승률인데 명목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파트니즈는 방금 설명했던 그 일본의 경제상 수탈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 아베노믹스를 처음에 정책을 집행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를 올려주면은 기업들이 그 오른 물가만큼 이제 기업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기업이 일단 먼저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밑에 하청 기업들에게 그 돈 이익만큼 돌아가고 그 하청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또 봉급을 올려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같이 부유해지는 이런 것들 선순환 이런 것들을 상정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여기서 돈을 쌓아놓고 내부 유금을 쌓아놓고 밑으로 돈을 안 내려보낸다 얘기예요. 임금 안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런 구조라는 거죠. 아베노믹스가 처음에 상승했던 이 그림인데
지금 현재의 그림은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대기업들은 뭐 완전히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노조 가입했는 노동자들에게는 꽤 임금이 많이 올라갔었죠. 5.28%는 올라가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뭐 40%까지 임금을 올려줬죠.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좀 보는데 그 밑에는 완전히 쫄쫄 굶잖아요. 뭐 그 유리잔이 깨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들 수를 보면요. 중소기업이 거의 99.7%입니다. 이 대기업이 0.3%예요. 0.3%의 대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31.2%, 그 다음 중소기업이 68.8%, 0.3%의 대기업이 31.2%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대기업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5.28% 정도 올렸는데, 근데 그것도 다 대기업 전체에 다 돌아가는 게 노조에 가입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 근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5.28%의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11%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엔저 탓이다. 일본이 한국의 인재 획득 경쟁에서 패배. 인도네시아의 기능공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너무나 심각한 이유.